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고객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회성이라서 한번 스트레스를 받고서는 끝날 때가 많은데 가족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서도 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 가족 때문에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죠. 결혼을 할 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끼리 반반으로 돈을 모아 결혼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물이나 예단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어차피 모든 결혼 준비를 저희 돈으로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죠. 거기다가 이런 저희들의 뜻을 전하고 나서 시모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하고서 집들이를 하던 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시모와 남편은 반반 결혼을 한 저를 엄청 칭찬했습니다. 우리 현수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우리 집 옆집 언니네 며느리는 집도 받아놓고서는 혼수도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하더니만 우리 현수는 결혼할 때 다 반반 돈 내고 했잖아. 얼마나 야무지고 알뜰한지. 그동안 일하면서 번 돈도 꽤 됐나 보더라고. 아유, 우리 두진이가 워낙 눈이 높아가지고 제 눈에 차례가 있을까 싶었는데 딱 현수가 두진이한테 딱 맞았어. 아유, 그럼 이 집도 둘이서 알아서 마련한 거야? 집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두진 엄마 애들 결혼할 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구나. 며느리 참 잘 뒀네.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고민이 장난 아닌데 두진 엄만 좋겠어. 아들 장가 보낼 때 다들 목돈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런 거 없이 둘이서 알아서 했다니 얼마나 장해. 그러니까 두진이가 색식감 잘 골랐지 뭐. 둘이 대학생 때부터 만났잖아. 아니 나도 처음에는 현수네가 워낙 잘 사니까 혹시라도 뭐 우리가 더 해가야 하는 게 있는가 싶었는데 둘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나야 좋았지. 현수네 쪽에선 얼마나 보태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긴 했겠지. 어쨌든 현수네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시는 거고 나는 우리 아들이 굳고 말려서 못 도와줬지 뭐. 에이, 그래도 두진 엄마가 좀 도와주지 그랬어. 이 정도 집 마련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 이 집은 그럼 두 사람 명의로 한 거야? 왜 요즘은 반반 결혼한다고 하면 집 명의도 공동으로 한다던데? 주변에 반반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혼수도 그럼 둘이서 알아서 마련했나 보네. 네. 저희가 알아서 다 마련했어요. 현수가 좀 더 일찍 사회생활 해가지고 모아둔 돈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반반 결혼이죠 뭐. 혼수는 현수 자취하면서 쓰던 것도 가지고 오고 필요한 건 사고 그러다 보니 아낄 수 있었네요. 오히려 제가 그런 게 고마운 것 같아요. 결혼하면 로망 같은 거 다들 있는데 현수는 그런 거 욕심 안 내고 반반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개념녀 만나서 다행이죠 뭐. 그래. 우리 현수는 네가 말하는 개념녀가 맞아. 솔직히 주변 보면 남자 등골 빼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니? 결혼했다고 애 키운다고 일도 안 하고 남편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써버리는 애들 얼마나 많아. 그런 거 보면 아들 키운 엄마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할까 싶더라고.
지적하면 시집살이 시킨다고 난리 나고, 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니? 현수는 계속 일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집들인 날 반반 결혼을 한 절 칭찬하는 시무와 남편을 보면서 사실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살면서 찜찜한 기분이 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연봉도 비슷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경제관리를 자신이 하겠다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로지 믿고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크다 보니 남편과 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경제권을 안 준다는 거야? 내가 잘할 자신 있다니까. 당신 결혼하기 전에 투자하는 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해서 돈 날린 적도 있잖아. 거기다가 매달 지출 얼마인지 제대로 몰랐던 적도 있고, 돈 쓰는 거 어디다 썼는지 깜빡했던 적도 있고, 그런 것만 봐도 당신보다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맡기지 않는 건데?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 나 당신보다 사회생활 늦게 시작했는데 당신만큼 돈 모았었잖아. 그것만 봐도 내가 잘할 거라는 거 알지 않아? 근데 왜 난 안 된다는 거야?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더라도 돈 사용처는 다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나도 돈 관리 신경 안 쓰면 좋지. 근데 내가 번 돈 당신이 관리하면서 내역도 하나도 안 밝히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럴 거면 그냥 각자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거지. 생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재테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잖아. 근데 그걸 왜 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말을 해야 하냐고. 같이 쓰는 건데. 대충 어디에 썼겠다 알지 않아? 그거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하면 눈치 보여가지고 돈 쓸 수나 있겠어? 하다못해 옷 하나 살 때도 그거 다 말하고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숨 막혀서 쓸 수나 있겠냐고. 그냥 대충 지출 얼마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무슨 리스트까지 써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내가 아예 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지출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누가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이라는 거 하나하나 다 말하고 사라고 했냐고. 그냥 어떤 것에 어떻게 썼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할 바에는 생활비 각자 지출하고 공동으로 관리해.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자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나랑 당신 의견 절충한 게 이거야. 생활비 각자 지출해서 그걸로 공동으로 쓰는 거. 우리가 룸메이트야? 무슨 생활비를 각자 지출해서 써? 그러면 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양가 부모님 선물이나 용돈 드릴 때도 각자 지출해서 쓸 거야? 아무리 우리가 반반 결혼은 했다지만 부부가 됐으면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주변에 물어봐도 생활비 각자 지출해서 쓰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해도 상관없다니까? 대신 지출 내역을 보여달라고. 매달 당신한테 내 월급 다 맡기는 대신에 어떻게 쓰고 있고 모으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당신이 이걸 막 쓸까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부부니까 같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냐. 나 지금도 가계부 다 쓰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 있었던 일 가지고 자꾸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차라리 생활비 각자 내서 쓰자니까. 넌 이럴 때 보면 남 같아. 우리 결혼했어. 부부잖아.
어떻게 부부가 남처럼 생활비 각출해서 쓰냐고. 답답하게 네 주장만 요구하지 말고 남들 얘기도 좀 들어. 너는 왜 네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냐? 남들도 다 한 사람이 경제권 갖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딴소리 하냐고. 네가 그러니까 나는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아우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정말. 남편은 이상하게 경제권 관련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게 따졌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 모든 경제 상황을 오픈해서 결혼을 했어야 맞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씀씀이가 해프다는 게 보였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경제권을 갖겠다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전 남편이 앞뒤 없이 반대를 하자 더 믿음이 가지 않았고 차라리 생활비를 각출해서 나머지는 서로 관리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부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기분 나빠하던 남편은 제가 계속해서 고집을 하니 결국 생활비 일부만 공동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연봉이 비슷했기 때문에 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남는지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씀씀이를 보니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었죠. 저희는 반반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집을 구입하느라 다 써버려서 0에서 시작을 하던 상황이었죠. 생활비를 서로 100만 원씩 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쓸 돈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돈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뭐가 고장이 났느니 엄마가 요새 몸이 안 좋다느니 하면서 야금야금 그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는 특별하게 지출할 일이 없었는데 시댁에는 유독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현수야, 바쁘니? 아유, 내가 찾아봐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까지 전화했네. 우리 집 냉장고가 영 시원치 않아. 10년도 더 됐으니 이제 수명이 다한 건지 냉기도 안 느껴지고 어쩌지? 물어보니까 10년 넘은 냉장고는 수명 다한 거라고들 하는데 내가 저번에 TV에서 봤던 거 있지? 그 양문형 그거 좋더라. 이번에 집 옆에 전자제품 파는 곳에서도 행사하고 있더라고. 어머님, 그거 10년 안 됐잖아요. 저랑 두진 씨랑 연애할 때 사셨다고 했으니까 한 7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근데 벌써 고장난 거예요? 그럼 그냥 수리기사 부르시는 게 나아요. 요즘은 10년 보상 이런 거 있어서 수리비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어머님 부르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온도 조절하는 게 잘못 눌려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진 씨 퇴근하면 한번 가보라고 할게요. 아니야. 내가 그거 확인해 봤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옆집 아줌마가 집에 와서 보더니만 냉장고 수명이 다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하나 바꿀까 싶긴 했었는데 아유, 냉장고가 한두 푼 해야지 말이지. 아무리 행사한다고 하지만 일도 안 다니는 내가 그거 그냥 덥석 살 수 있겠니? 그렇다고 냉장고 없이 살 수도 없고, 아유, 고민이다 고민. 아니 옆집 아줌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집은 이번에 냉장고 바꿨더라고. 그 집 며느리 알지? 며느리가 이번에 가전제품 싹 다 바꿔줬다더라. 요즘 제품들이 좋긴 좋더라. 기능도 많고. 아유,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안 해주나? 어머님, 옆집 며느리는 지금 사는 집도 그 집에서 해주셨다면서요. 그 며느리 혼수도 안 해왔다면서 어머님 염치도 없다고 저한테 욕하신 거는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이 하도 옆집 아줌마가 며느리 구박하니까 이번에 가전제품 싹 바꿔준 거라고 하던데요? 저도 집 받았으면 혼수도 해오고 냉장고도 바꿔드릴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반반 결혼해서 여유가 없어서요. 어머님,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 안 해줬으니 냉장고 하나 바꿔주지 못한다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냉장고 고장나면 시원하게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가전제품 사주면 내가 어련히 더 잘해줄까? 에휴, 눈치가 없으면 마음이라도 넓어야 하는데 됐다. 내가 이 나이에 이래서 알아서 냉장고 바꿀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시모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전 굳이 전자제품을 사드려야 하나 싶었어요. 냉장고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소소한 물건들을 이미 여러 번 사드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물건들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니 시모는 삐져서 한동안 저랑 말도 하지 않으셨죠. 시모가 저와 말을 하지 않자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시모가 서운하게 그걸 냉정하게 끊어냈다면서 저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지출했던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자 그제야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는 사드리지 않았지만 시모는 틈만 나면 입맛이 없다면서 보양식을 사달라고 하던지 기운이 없어 보약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던지 지인분들과 비싼 레스토랑 가서 기죽고 싶지 않다면서 제가 짠하고 나타나 다 계산을 해주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도 어른이니 생각해서 참아줬는데도 점점 더 큰 걸 바라시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도 절 탓하는 남편에게 서운했어요. 저 역시 서운함이 쌓이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진지한 얘기를 좀 하자며 말을 꺼냈어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달 카드값 좀 당신이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다 계산하면서 썼는데 생각보다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 모아둔 돈 있지? 그거 내 카드값 좀 내줘. 다음에 당신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도와줄게. 뭔 소리야? 갑자기 카드값이 왜 감당이 안 된다는 건데? 당신 100만 원만 빼고는 나머지 돈 당신이 알아서 쓰고 있잖아. 그것만 해도 200은 넘는데 그것보다 더 썼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쓸 일이 뭐가 있어? 당신 옷을 새로 샀던 것도 아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된다고 나갔었잖아. 그럼 추가 수당도 많이 받았을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그게 사실 엄마가 가전제품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바꿔줬어. 당신한테 말해봤자 안 된다고 할 게 뻔해서 그냥 내 돈으로 바꿔드렸어. 감당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 달 카드값 폭탄 맞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좀 도와줘. 아, 그러니까 당신이 애초에 엄마 전자제품 바꿔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우리 생활비 모았던 돈도 있고 솔직히 바꿔드릴 수 있는데 당신이 안 바꿔주는 통에 엄마가 심술나서 이것저것 다 사셨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쓴 돈 보여드리지 않았어? 매달 어머님 때문에 쓴 돈만 100만 원이 넘어. 그리고 당신도 시댁에 돈 들이고 있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할 말 많았는데 우리 집에는 돈 한 푼 당신이 써본 적이나 있어?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당신 우리 집에 몇 번이나 가봤어? 분기별로 한 번 가면서 가서도 매번 얻어먹고
뻔뻔하게 소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고. 당신이 염치나 있어? 야, 넌 그래도 예단도 안 했잖아. 내가 그런 거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남들은 며느리가 시댁에 예단 싹 다 해온다는데 솔직히 넌 뭐 해왔는데? 반반 결혼?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도 해와야 할 건 해와야지. 염치 없는 건 너 아냐? 주변에 한번 물어봐. 네 친구들 있잖아. 네 친구들도 예단 안 하고 시집갔냐? 아닐걸? 걔네는 예단도 빵빵하게 하고 갔겠지. 집이 잘 사니까. 넌 근데 집도 잘 살면서 예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건 맞는지 모르겠네. 지금 나보고 예단을 안 해왔으니 당연하게 시댁에 돈 써야 한다고 말하는 거 맞지? 야, 너 진짜 염치가 있냐? 반반 결혼할 때는 개념년이 뭐니 개소리를 해대더니 이제 와서 예단해 오라고? 야, 그럼 네가 집 해와. 반반 결혼 말고 네가 집 해오라고. 그럼 내가 예단이고 혼수고 싹 다 해올 테니까. 결혼할 때는 반반 결혼해야 시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알랑방귀 끼더니만 지금 뭔 소리야? 남편은 황당하게도 저에게 반반 결혼은 했지만 혼수와 예단은 다 해왔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걸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서 돈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어요.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모는 옛날 사람이라서 시집살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 제가 반반 결혼을 해야 시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제가 못해온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제 화를 돋궜던 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생 신우였어요. 대학생 신우는 더 철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이 신우 대학 근처에 있었는데 말없이 새벽에 신혼집으로 찾아와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려서 그런 거보다 이해하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 친정에서 받은 아끼는 목걸이, 귀걸이, 가방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댁에 가서 신우 방에 가보게 되었는데 그 방에 떡하니 있었죠. 그걸 보고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따지니 시모와 남편은 어른이 돼서 너그럽지 못하다며 오히려 절 나무랐어요. 며느라, 오죽하면 새언니 물건을 가져왔겠어. 애가 대학 가서 다른 애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새언니 거 잠깐 필린 거지.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니? 내가 잘 말해서 네 물건 챙겨두라고 하마. 다시 가지고 가면 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겠니? 이제 겨우 어른 된 아이인데 좀 봐줘라. 너야 넉넉한 집안에서 살아서 이런 거 솔직히 필요도 없잖니.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하다. 애가 그런 건데 이렇게 따지는 게 어디 있냐? 가족이니까 쟤도 그냥 괜찮겠거니 생각했던 거지. 훔치다니 너무 심하다.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 학교 다니기도 바쁘니까 알바도 못하고. 근데 사고 싶은 건 많으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 오죽하면 새언니 물건 몰래 썼겠냐? 굳이 방 뒤져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야 되겠어? 네가 어른이니 이해해. 한마디 말도 없이 내 물건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이해해야 되는 일이야?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꺼내봤으면 말도 안 해. 말 한마디 없이 올 때마다 하나씩 가져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만 이해 안 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는 나한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지도 않아서 지금 없어진 거 그대로 있잖아. 당신은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이 쉽게 나와? 너도 대학 때 꾸미는 거 좋아했잖아. 그러면 제 마음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언니 거 하고 왔다면서 처형이랑도 엄청 싸웠었잖아. 당신도 그래 놓고선 왜 제가 그러는 건 이해를 못 하는데? 너도 처형한테 말 안 하고 썼으면서 그럼 너도 도둑질한 거야? 그럼 너도 처벌받아야 되겠네. 새언니, 됐어요. 난 그래도 언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잠깐 깜빡한 거예요. 훔치긴 누가 훔쳤다고 그래요?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꼭 제 방 들어와서 뒤져서 이렇게 도둑년 취급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저한테 말하면 될 걸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 줘야 되겠냐고요. 정말 너무하네요. 앞으로 오빠네 집에 절대 안 갈 거예요. 신우는 제가 가족들과 싸우자 갑자기 저에게 물건들을 던지더니 엉엉 울면서 소리를 쳤죠. 잘못한 건 신우였는데 그 집에서는 저만 잘못한 것이 되었어요.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신우였지만 그 후로도 계속 몰래 집에 오더라고요. 다만 제가 출근한 낮 시간대에만 들락거리니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잘한 물건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지만 전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시댁에 가면 항상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시우와 남편 신우 모두 제 잘못이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말을 했죠. 제 고민이 커져가고 있을 무렵에 전 승진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연봉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어요. 승진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승진 이후 남편은 갑자기 차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멀쩡히 타고 있던 차가 있었는데도 갑작스럽게 차를 바꾸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회사 가면 나만 차가 허접해. 솔직히 내 직함에 저런 차 타고 다니는 거 창피해. 나보다 직급 낮은 친구들도 나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이참에 좋은 차 끌고 싶어. 내가 받은 차 있거든? 당신도 한번 봐볼래? 외제차인데 솔직히 국내 차랑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요즘은 관리하는 것도 괜찮대. 당신이 허락 안 해줘도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당신 차 할부도 안 끝났는데 왜 차를 바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괜찮아. 내 주변에서도 많이 타고 다니는 거고. 우리 지금 차 2대 굴리고 있고 매달 차량 관리비로도 지출이 많은데 여기서 더 지출하자는 거야? 차를 사더라도 지금 할부 끝나고 그때 고민해보자. 우리 넉넉한 편도 아니고 어떻게 철없이 무작정 차 바꾸겠다고 하는 거야. 남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차 바꾼다는 게 말이 돼?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했어. 제발 형편 좀 생각해서 말해. 당신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 당신 승진하고 연봉 나보다 훨씬 많아졌잖아. 그러면 생활비 좀 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 기살리는 것도 아내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야. 엄마도 매일 며느리 하나라고 있는 게 시댁 위에서 하는 거 없다고 툴툴대는데 나 그거 다 맡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생각하기에도 당신 결혼만 했지 나나 시댁 위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나한테라도 잘해야지. 다른 거 안 바랄 테니 차만 바꿔줘. 당신 그렇게 승진한 것도 다 내 덕 아니야? 내 승진이 왜 당신 덕이야? 결혼하고서 당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해. 매일 일 바쁘다면서 집에 오면 TV 보고 게임하느라 바쁘잖아. 청소고 빨래고 내가 다 해. 2주에 한 번씩 시댁 가서 밥 먹고 와야 되고 어머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당신한테는 연락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나한테만 연락하시잖아. 근데 내가 무슨 아무것도 안 해? 그래, 시댁은 그렇다 쳐도 당신 카드값 감당 안 될 때 내가 매번 메꿔주는 거 생각 안 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시계 사준 건 뭔데? 아무리 아빠가 몰래 사줬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아빠가 이것저것 당신한테 도움 줬다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에서 받은 거 많은데 당신이 우리 집이랑 나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아휴, 무슨 그런 걸 모자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냐. 하여튼 너는 꽉 막혔어. 사람이 이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면 한 번은 들어줄만 한 거 아니야? 당신 승진도 했고 솔직히 여유롭잖아. 당신 회사에서도 수당 많이 주고 당신 친정도 잘 사니까 집에서도 지원해주는 거 많을 거 아니야. 불쌍한 남편 한번 기살려줄 생각도 없냐? 됐다. 잘난 너한테 뭔 말을 하겠어.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지칠 대로 지쳤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외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시모가 산악회 회원들이랑 펜션에서 묵겠다며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미리 예약을 해서 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 깜짝 놀랐죠. 바로 다음날 퇴실 시간에 맞춰서 가보니 이미 산악회 회원들은 가고 없었어요. 펜션 내부는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쓰레기가 잔뜩이었습니다. 펜션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엄마 옆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있는 시모를 보고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는 잘 놀다 간다면서 말하고는 쏙하니 사라져버린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연락 한 통이 없냐? 시엄마가 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디? 이제야 연락하네. 나 요즘 산악동호회에 가입해서 다니고 있어. 어제 여기 근처 산에 올라갔다가 왔거든. 사돈 운영하는 펜션이 이 근방이라고 왔는데 마침 방이 있다고 하시대. 그래서 하루 묵었어. 솔직히 더 좋은 곳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사돈 운영하는 곳이니까 가봐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펜션 사용을 하셨으면 정리를 하고 가셨어야죠. 청소는 안 하시더라도 쓴 물건은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셨어야죠. 술병도 치우시지도 않고 먹은 음식도 그대로 놔두시고 가시고 이불에는 온갖 이불질에 변기는 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꼴을 해놓고서는 그냥 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펜션 전체 사용을 하셨으면 그 비용 지불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550만 원 입금하세요. 예, 너 시댁에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시집 오면서 해온 것도 없으면서 꼴에 지원 많은 펜션이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냐? 애초에 사돈도 염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말도 못 꺼낸 거 아니겠니?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날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해야 할 건 해와야지. 550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지 말아라. 나 바쁘니까 끊는다. 시모는 당당하게 공짜 숙박을 했고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쌓여있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 동호회를 신고했습니다. 무전 취식으로 신고를 하고 CCTV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다가 펜션 기물을 파손했던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시모는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모에게 전 이제 시작이라고 대응했어요. 야, 너 지금 내가 시집살이 편하게 해주니까 아예 막 나가자는 거냐?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감히 날 신고해? 그깟 펜션 얼마나 한다고 내가 돈 다 대줄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사돈 생각해서 안 준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뭐라고 날 신고해? 그따위 허름한 펜션 운영하면서 그 돈 다 받는 게 사기 아니니? 네 엄이 닮아서 똑같구나. 돈에 미쳐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신고를 해?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이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애랑 살고 있다니. 아,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그 말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참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들 장가 보낸 거 후회되시면 다시 데려가세요.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 질질 짜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줌마가 나서주신다면 수월하겠네요. 아줌마 아들은 지금 상황 말도 안 꺼냈나 봐요. 뭐 내가 용서해줄 줄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너 지금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 너네 싸웠니? 싸웠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풀어야지. 뭐? 아줌마? 이게 정말 미쳤나? 네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너 지금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알고나 있니? 얘가 정신 나갔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혹시 네 엄마 펜션 말없이 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 얘, 너도 철 좀 들어라. 네 엄마도 뭐라고 안 하는 걸 왜 네가 나서서 그래?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해야 어른이 나서서 뭐라고 하죠.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전 말 안 통해도 말해야겠어서요. 당신 아들 집어리 생각도 못하고 씀씀이만 커서 여기저기 돈만 쳐쓰고 다니고 있는 거 알아? 결혼하고서도 1원도 못 모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래놓고서는 남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보증까지 서서 1억이나 나 몰래 빚졌어. 정신 나간 건 당신네들이겠지. 내가 왜 당신네 뒤처리 해줘야 하는데? 당신 아들 내보냈으니까 다시 데려가서 키워. 그리고 콩밥 처먹기 싫으면 당장 돈 내! 남편은 보이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인들과 술자리에서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모든 술값을 내주거나 돈을 척척 빌려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지인들 보증까지 서주기도 했는데 그 지인이 사기를 치고 잠적하면서 그 빚을 남편이 다 갚게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일이 터져서야 저에게 갚아달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선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남편의 채무는 그것 외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부부이니 채무까지 분할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빚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할하지 않았고 재산을 몰래 탕진했던 남편과는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동안 신우가 몰래 가지고 간 제 물건들을 분실 신고했고 중고장터에서 팔려고 했던 것이 잡히게 되면서 신우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 미안하다며 싹싹 비셨어요. 제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것뿐이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늘어 놓으시더니 남편이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면서 빚만 갚아달라는 어이없는 말도 덧붙이셨죠. 끝까지 이 사람들은 뻔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펜션 비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자
시모는 뒤늦게 변상을 했어요. 무단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우 역시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절도한 모든 물건들은 제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 술 마시고 집까지 찾아온 남편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고 나서야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을 하면서 집을 처분해 나눴었는데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나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죄다 날려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네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다며 연락이 오긴 하지만 받아주고 있진 않고 있어요. 시모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서 아꼈다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걸 싶어요. 그렇게 저는 2년여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2년 동안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앞으로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부모님께서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며 말씀하시길래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글을 써봤어요. 정말 세상에는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여기 올라오는 글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통쾌해 하던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공감받고 싶어 글을 써 내려가요. 일찍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저에게 참 순박한 청년이 다가왔죠.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착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심성이 워낙 착한 청년이었기에 저도 빠져들었고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착해도 너무 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워낙 나쁘고 교활한 인간들이 많다 보니 남편의 착한 모습이 싫지는 않았어요. 조금 독하지 못할 뿐 내가 독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만족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순진하고 착한 남편에게 의지하려 들고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부당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더군요. 옆에서 보니까 속상했어요. 아니 영수 너 이번에 네 동생 장가 가는데 얼마 보탤 거야? 그래도 네가 장남인데 돈은 보태야 할 거 아니냐? 그러게요. 얼마가 좋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곧 이 사람 배불러 오고 아이 낳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서 많이는 못 보태줄 것 같고 여윳돈 조금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영철이랑 상의해 볼게요. 아니 네가 장남이 돼가지고 둘째 장가 보낼 생각은 못하고 조금이라니? 너 너무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둘째 내한테 이런 것도 못해줘? 걔는 너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 어쨌든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가족보단 형제야. 알겠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 살림 빠듯한데 집을 팔아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당히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네가 얘 꼬드겼냐? 안 그러던 애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 네가 아주 얘한테 세뇌 교육을 시켰나 보다. 어디 여자가 집안일에 나서? 얘네 형제가 보통 형제인 줄 아니? 영수가 영철이만 보면
아주 끔찍이 아꼈어. 알아? 끼어들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서방님 장가가는 것에 저희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의였죠. 아무리 둘이 벌어먹고 산다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시킬 형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했어요.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착한 남편은 계속 난감해하다가 적금을 깨어 서방님네 전세를 마련해 주었어요.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아이도 곧 태어났는데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시댁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당신이 동생 끔찍이 생각하는 건 아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적금을 깨서 전셋집을 해준다는 게 뭐야? 내가 여유가 되면 안 말려. 근데 굳이 우리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이제 곧 아이도 나오면 당분간 내가 일을 쉬어야 하는데 여윳돈 하나 없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이런 생각은 해본 거야? 나 진짜 당신한테 실망했어. 어이도 없고. 미안해. 하도 엄마가 난리를 치셔서. 그리고 영철이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집이라도 살 수 있게는 해줘야지. 우리 집 알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다 내가 뒷바라지 했던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만 눈 감아줘. 자기도 가정이 생기면 안 그러겠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도 이번만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어? 당신 마음대로 해. 어차피 이미 마음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 자기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남편네 집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키우셨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좀 컸을 때부턴 남편이 다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몸이 약한 어머니는 늘 집에만 계셨고 동생 학비며 모든 생활비를 남편이 감당해내야 했다고 했죠. 하지만 착한 남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모든 걸 감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를 만나 결혼을 한 거였어요. 저를 만나 결혼할 때는 그래도 서방님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혼자 감당하진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랐던 거였고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어머님과 서방님은 제 남편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았어요. 서방님의 집 전세 자금을 해주는 날, 서방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더군요. 사실 생색은 아니었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그 말투에 제가 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잘 살아. 그리고 재수씨 고생시키지 말고. 이제 네가 가정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알겠지? 이 형은 너만 믿는다. 당연하지. 내가 그걸 모를까봐. 아유, 잔소리 할 거면 그만하셔. 내가 무슨 애인가? 형이나 걱정해. 난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래, 뭐 네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돈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돈도 모으고 아이도 태어나야 하니까. 알겠다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지? 형이 뭔데 잔소리야. 부모도 아니고. 참나, 돈 해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서방님, 너무하시네요. 돈을 해줬다고 생색이라뇨. 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하시네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돈 갖다 쓸 땐 우리 형이고 볼일 끝나면 남대하듯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형이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말로 형 장가 가기 전에 당연하다는 듯이 늘 해줬던 거예요. 장남이 괜히 장남이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지금 딱 지원이 거의 끊겨서 나도 짜증나는 판에. 참나. 아, 됐어요. 그만 말아줘. 아, 그래. 내가 말이 좀 길었어. 됐지? 어쨌든 잘 살길 바랄게. 형으로서 부탁이야. 여보도 그만해. 아, 내가 말이 길어서 그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고 서방님도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었죠. 서방님은 결혼을 해도 꼭 본인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한 여자 말이에요. 동서도 서방님을 닮아 대놓고 뭔가를 요구하는데 탁월했어요. 한마디로 끼리끼리였죠. 제 눈엔 저 욕심에 가득 찬 부부가 딱 보이는데 어떻게 아무도 그걸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둘째내라면 뭐가 그리 예쁜지 아주 껌뻑 하시더라고요. 그저 우리 둘째. 저희 남편은 그저 돈 해주는 기계 같더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형님이 먼저 시집 오셨으니까 절 좀 잘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 나도 모르는 게 많아서 우리 같이 상의하면서 잘 해나가 보자. 언제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고. 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 사람 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어머님이야 뭐 일하셨던 분도 아니고, 믿을 사람이라곤 아주버님밖에 없잖아요?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달랑 하나 있는 핏줄인데. 무슨 소리야? 서방님 일을 그만두시다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그만둬?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또 바라는 저 모습. 아니, 이제 시집온 동서가 위아래도 없이 얼마나 우리가 우스웠으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할까 싶기도 하면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애초에 똑부러지게 말을 해놓지 않으면 평생을 끌려다닐 것 같아서 그런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제가 좀 나무라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아니, 동서.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 서방님이 그래? 형한테 말해서 도와달라고 하자고? 참 웃긴다. 얼마나 어려운 게 없으면 지금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된 동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저 우리 남편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 본인들 사지 멀쩡하잖아. 그럼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의지하려고만 해? 형님. 은근 꼰대끼 있으시네요. 아니, 형제끼리 도와주고 할 수도 있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모드로. 그리고 누군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러겠냐고요. 나 진짜 짜증나네. 뭐? 짜증나? 동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경우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었냐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사람이 말이야. 아니, 왜 그러냐? 너 네가 먼저 시집 왔다고 얘 군기 잡는 거냐? 아서라.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다. 아니, 왜 애를 잡고 그래? 어머님. 아니, 제가 형님한테 좀 어려운 속사정 얘기했기로써니 이렇게 질책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너네가 왜 그러냐?
결혼할 때부터 정남이라곤 눈 뜨고도 찾을 수가 없더니 꼭 이렇게 정남이 없게 굴어야 돼? 새로 들어온 둘째네가 뭐 그냥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같은 며느리로서 어쩜 그리 무자르듯 말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정남이 없다고 하는 거야. 어쩜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영수도 너 만나기 전까진 안 그랬는데 너랑 똑 닮아간다니까. 어머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탄만 하세요. 너무하시네요. 전 며느리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전 그렇게 모진 며느리, 정남이 없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른 척 하자고 말이죠. 남편도 이제 지쳤는지 제 말을 따르기로 했고요. 착한 남편이 이 정도까지 지칠 정도면 그동안 시댁에서 정말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해왔음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아니야. 서방님 일 그만두시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 건가 봐. 자기 이번엔 진짜 아닌 거 알지? 나도 알아. 걱정 마. 이제 결혼도 했으면 본인이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고, 애도 아니고. 그 말 꼭 지켜. 이젠 동서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더라고.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부모도 아니고, 아니 부모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내가 다 돌봐야 했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너한테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면 이번에 모른 척 해야 돼. 나 이번엔 진짜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알겠지? 진짜 부탁이야. 남편과 철저히 약속을 했고, 저희가 도와줄 낌새가 없자 시댁에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진통이 걸려 전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수축으로 응급 제왕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아보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시댁에선 단 한 번도 병원에 와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 집이 멀어서 못 온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댁에선 철저히 저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참 돈을 해주지 못하니 아예 내쳐버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괘씸하더라고요. 엄마, 미에 아기 낳았어요. 조산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대요. 여기 신촌의 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 너희도 딱 돈 움켜쥐고 안 주는데 우리가 그걸 챙겨야 돼? 너네 아기 알아서 해. 어찌나 보진지. 동생 일을 그렇게 그만뒀다는데 모른 척을 해? 그러고도 네가 장남이냐? 너네 아버지가 보시면 퍽도 좋아하시겠다. 참나 하여간 여자를 잘못 만났지. 네가 어쩜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어? 됐어. 돈 주지 않을 거면 전화 끊어라.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놈의 돈. 제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그렇게 돈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니? 지금 걔네 사는 거 봐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아휴, 네가 형이라면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이 한마디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정말 실망을 한 기색이었고,
저 역시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오로지 남편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흰 첫 소녀의 출산을 저희 집 말고는 시댁에서 단 한 번도 축복받지 못한 채 퇴원을 했어요. 정말 씁쓸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화도 참 많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참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건지. 하나뿐인 우리 딸 태어나는데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한 것 같네. 그게 왜 자기 잘못이야. 괜찮아. 나랑 자기만 이렇게 축복해주면 된 거지. 더 이상 생각 말자.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도 첫 애인데 너도 실망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미안해서 그러지. 아무튼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기분 풀어, 미애야. 남편이 미안해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쪽은 시댁 쪽이었으니 은근슬쩍 서방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당당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알아서 사과할 줄 알았나 본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결국 아쉬운 서방님네가 먼저 굽신거리기 시작했어요. 형, 내가 미안해. 참 절이 없었지? 형이랑 연락 안 하는 동안 생각해 봤는데 진짜 형 없으면 난 안 되겠더라. 그러니 맘 풀어. 너 반성 많이 했어? 아, 진심이야? 형도 이번에 진짜 너랑 엄마한테 실망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미안해.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어? 우리 둘도 없는 형제잖아. 서방님의 전화 한 통에 남편은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본인의 마음도 괴로웠을 테니 말이죠. 전 이 기회에 시댁과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니 차마 손절하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만 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흰 몇 달 만에 다시 시댁과 왕래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했나요?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변한 척만 한 거일 뿐이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어떻게 형제가 딸랑 둘 뿐인데 왕래가 없으면 되겠니?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보시면 어떻겠어? 네가 장남이니 무조건 참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동생 한번 도와주렴. 그래도 자립은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네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 그런다. 그래요. 내가 미안했어. 나도 참 철이 없었지. 그래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이런 부탁 한 적 없잖아, 형한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럼 진짜 다신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 알겠지? 제발. 그래, 네 동생 도와줘라. 네가 이 집 가장 아니니? 네 아빠가 너만 믿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모른 척 하지 말고 도와줘. 어머님, 그건 아니죠. 서방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매번 이희한테 의지하는 거 저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저희 애 낳을 때 그때 연락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지 않았나요? 이럴 때만 장남이고 가장인가요? 너무하세요, 정말. 그래, 그건 내가 미안했어. 나도 참 옹졸했지. 에휴, 그래도 우리 장남인 걸 어쩌니? 영수야, 엄마랑 동생 이대로 모른 척 할 거야? 서방님과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저희는 집을 전세로 돌려가며 서방님을 도와줬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남편도 마음을 너무 쓰여해서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더군요. 남편과도 약속했고 저조차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신 안 돼. 다시 그럼 이혼이야.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서방님과는 이제 동거래는 없어. 알겠지? 만약 다시 한번 도와주거나 그런 말이 나오면 나 자기랑 진짜 이혼이야. 알아둬. 자기 마음 다 알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도 엄마랑 동생인데 영영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하지만 이젠 독하게 마음 먹을 거야.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풀어.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정말 약속할게. 그렇게 남편과 마지막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번 한 번만 눈 꼭 감고 도와주기로 한 거죠. 시동생 부부는 저희의 도움으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차렸어요. 사업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시동생이었지만 시기가 좋았던 것인지 전자제품 가게는 굉장히 흥했어요. 첫 살림을 어렵게 시작했던 시동생 부부였지만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업이 흥해졌죠. 그래도 서방님네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해달라고 할 때는 그저 굽신거리다가 본인들이 성공하고 나니 정말 모르쇠였어요. 생색을 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집 구석에 들어간 돈만 수억 같은데 정말 단 한 번도 갚을 생각이라든지 아님 형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본인들이 잘나면 잘날수록 착한 형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그저 본인들이 잘해서만 잘난 줄 알았으니까요. 요새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남자는 이래서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 아무리 개미처럼 벌면 뭐해? 그러니 형도 아싸리 일 줬고 그냥 뭐라도 알아봐. 언제까지 개미처럼 저축이나 하면서 그 지경으로 살 거야? 큰 돈을 만져야지. 그러게요. 이처럼 포부가 커야죠. 형님네는 애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개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개미라니. 요즘 다 그렇지. 지금 일도 익숙하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만두겠니? 난 괜찮아. 그래도 네가 그렇게 잘 풀렸다니 다행이다. 이제 형이 걱정 안 해도 되고 다 컸네 내 동생.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형이 내 걱정을 왜 해? 참나. 이제 형 인생이나 걱정해. 내 걱정 말고. 난 탄탄대로라니까.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형 인생이나 걱정하세요. 나중에 정년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 구상이나 해봤어? 이런 것도 구상하란 말이야. 혹시라도 모르니. 뭐 임마? 너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다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형이야 임마. 말끝마다 참. 너한테 바라는 거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됐다. 말을 말자. 참 죽었다 깨나도 넌 모를 거다 이 마음을. 시동생의 말이 우습더라고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형을 가르치는 꼴이라니. 정말 우스웠죠.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잘 살게 해준 것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었지만 옹졸해 보일까봐 참았어요. 그리고 역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네 부부가 우리를 깔보기 시작한 지도 꽤 지났고 남편도 시동생에게 참 많이도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참았지만 더 이상 시동생 부부와 엮이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서방님네는 불경기로 인해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더니 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서방님네가 이젠 중고도 매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서 남편 보고 중고밥솥 하나만 게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시동생네를 무시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가게에 가서 중고밥솥을 하나 사왔어요. 하지만 고마운 줄 모른 채 또 서방님은 막말을 일삼더라고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서방님에게 오만정이 털린 것 같았습니다. 밥솥 하나 이걸로 살게. 여기 쓰여있는 금액 맞지? 얼른 가야 해서 결제 빨리 해줘. 애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아, 이거? 금액 맞는 거 아니고? 여기 금액의 10배야, 이거는. 내가 사입해온 가격이고, 할 때는 이 정도 받거든. 중고밥솥이 새 밥솥보다 비싼 게 말이 돼? 아, 너 손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가 떨어지지. 뭔 상관이야? 내 장사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일단 결제하게 카드 줘. 그리고 요새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형보다 나을걸? 답답하게 직장 생활만 해본 형이 뭘 알겠어? 아,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 설교할 생각 마. 시동생은 이 말을 끝으로 실제 결제 금액의 10배를 긁어버렸고 남편은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오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남편은 이제 진짜 시댁과 손절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시동생은 갱생 불가였죠. 이거 아주버님이 긁으신 거야? 아니 10배나 넘게 긁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야? 너무 웃긴다. 당신 말이 맞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런 게 형이라고. 내 말이 맞잖아. 형은 나한테 껌뻑한다니까. 말은 저렇게 해도 이거 잘못되면 또 해줄걸?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데. 하여튼 형도 너무 순진해서 탈이라니까. 나야 뭐 좋지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니 어쩜 저렇게 매번 속으시지? 하여간 호구라니까. 우리야 좋지 뭐. 다음번엔 청소기 팔아보자.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저렇게 동서와 얘기하는 본인의 동생을 보며 이젠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때 상종을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조차도 이젠 정말 뜯어 말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끼리만의 시댁 손절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진짜 다신 안 봐. 걘 글러먹었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서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젠 진짜 넌덜머리 난다 나도. 다행이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나도 이젠 진짜 보고 싶지 않아.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당신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온 밥솥에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밥통의 취사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울 부부 중년 인생 초대박이 났습니다. 밥통의 취사 버튼을 눌렀을 때 때마침 복권 당첨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무려 100억이라는 돈에 당첨이 된 것이죠. 저와 남편은 말을 잃었고 둘이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대박이었죠. 대박이다, 대박이야. 여보, 대박 났어.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어떡해.
어머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정말. 놀랍다. 이거 우리 된 거 맞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 번도 큰 돈을 욕심낸 적도 없고 그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지냈을 뿐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생 역전으로 저희는 초특급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저희는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았어요. 큰 욕심 없이 살다 보니 이 돈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건물 하나만 매입한 뒤 바로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할머니한테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말하는 바람에 시댁에선 슬금슬금 다시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랑 아들 소식 들었어. 어쩜 착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다니. 너희 엄마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네 하나밖에 없는 엄마잖아. 그리고 영철이도 네 동생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믿는다. 아니요, 믿지 마세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럴 때만 영철이 형이고 엄마 아들이죠? 저 이 집에서 돈 버는 기계였다는 거 잘 압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와이프, 제 딸을 위해서만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아니, 내가 네 엄마인데 그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너 아주 돈벼락 맞았다고 이 엄마를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거니?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형 동생인데, 그리고 그 돈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나눠 쓰자는 건데, 형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언제부터 형?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형도 아니라던데. 선택적 형인가 보지? 당신들 이제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 저것이 화근이지 저것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꼬드겼니? 그 돈 꼭 우리만 쓰자고? 그래, 그랬다 어쩔래. 당신들은 이제 가족도 아니니까 우리 일에 신경 꺼. 알겠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이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이런 거냐고. 이제 그렇게 안 살아. 우리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 거니까 알아서 살아요. 아셨어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과연 내가 로또가 안 됐어도 날 찾아왔을까요? 이제 미련하게 안 살 겁니다. 가자, 여보. 아니, 형 맞아? 나 형 동생 영철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모른 척 하겠다고? 형은 우리 아버지 대신이잖아. 입 다물어. 정신 차려. 알겠어? 나약한 자식. 난 네 형 아니다. 오늘부터 그냥 없는 셈 쳐. 굶던지 죽던지 알아서 해. 알겠어? 너네 아버지가 보면 퍽도 좋아하겠다. 어떻게 그러니? 네가 우리 집 장남이고 기둥인데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그만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 집 구석이랑 연락할 일 없으니까 욕을 하던지 침을 뱉든지 하세요. 상종 안 할 거니까. 인간 같아야 상종을 하지. 채. 저희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시댁과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끈질기게도 서방님은 연락을 계속 취했어요. 이젠 폐업을 하고 실내 포장마차를 하나 하고 싶다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돈을 맡겨놓은 듯이 얘기를 하길래 남편과 전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모른 척 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안 받자 시어머니는 아픈 행세까지 하며 저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이 없는 시댁 식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세뇌당하며 매번 모든 뒤치다꺼리를 한 남편을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서야 남편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속이 시원하였죠. 그리고 건너듣기론 결국 서방님네 가게는 폐업을 하였고 지금은 그렇게도 본인들이 무시한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친척을 통해 저희와 연락을 하려고 하는 액션은 계속 취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 영수 엄마랑 영철이 말이야. 계속해서 너네랑 자리 한번 마련해달라고 하더라고. 본인들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우리 가족 아니니까 큰 고모님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절대 번호 알려주지 마시고요. 나야 안 된다고 했지. 아유, 하여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어려서부터 영수만 어찌나 부려먹던지. 그래, 잘 됐어, 이참에. 오히려 친척들이 저희를 두둔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돈이 생겼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와 건물세를 받아가며 말이죠. 돈이 많아져서 좋은 점은 딸아이가 하고 싶은 걸 뭐든 해줄 수 있다는 거, 뭐 하나 먹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외계층 그리고 유기견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보니 뿌듯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지금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착한 남편을 만나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벌써 저 일이 있었던 것도 10년이 넘은 일이에요. 쓰다 보니까 더더욱 그때의 일이 생생히 전달해져 오면서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나쁘게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답답하더라도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 거겠죠? 이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사실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 지금 당장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평소 사연만 읽어보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26년 차가 된 베테랑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을 낳은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죠.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위에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들 중 제일 조용했죠.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온 여장부십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 앞으로 땅과 논밭 등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셔서 형편은 넉넉한 상태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땅 부자였죠.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제가 시집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 집 분위기는 가부장적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여자 남자 따로 먹을 만큼 남녀가 엄격했고 시어머님도 결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셨고 같은 여자였지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니까요. 한편으로 시누이가 안타깝기도 했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분가하기 전까지 온 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제가 시집갔을 땐 첫째 형님께서 임신 중이었기에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어요. 그럼에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나라도 도와야지 생각뿐이었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이해했죠.
형님은 출산하고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들의 첫 아들이니 이 집안의 장손이었죠. 온 집안 식구가 경사를 알리며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고요. 형님도 뛸 듯이 기뻐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지만 장손을 끼고 사는 시어머님 덕분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도 계속 났고 어찌나 서럽던지 형님이 일을 할라치면 애기 봐야 한다, 애기 운다, 애가 엄마 찾는다 등등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며 형님은 집안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형님이 원망스러웠네요. 하지만 마냥 어리기만 해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였는데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공주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아니어도 행복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요. 대놓고 장손 조카와 제 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 지혜미 똑 닮아. 눈 째진 것 봐라. 난 저래서 쟤한테 정이 전혀 안 간다. 아휴, 여자의 눈이 저래서 어디 되겠니? 순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어쩜 애비 닮은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지혜미 판박이야 아주. 어머님, 이제 현진이도 말을 다 알아듣는데 조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요. 우리 아들 대를 끊을 셈이야? 왜 하나밖에 없어? 얼른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빨리 아들 갖거라.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리 애지중지하냐? 냅둬라. 알아서 혼자 큰다. 아유, 어머님은 아들 낳는 게 쉽나요? 동서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들이야 우리 동훈이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동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집 장손이구야 말고. 이 늙은이는 우리 동훈이 보는 낙에 산다. 우리 장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형님은 저한테 아주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을 거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어른들의 차별에 분가를 결정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따라주었고요. 어머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을 설득한 결과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 힘으로 말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형님은 어머님의 재산을 혼자 받을 생각이었는지 적극 동참해 주었어요. 전 정말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 딸이 제발 말도 안 되는 비교질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딸의 사춘기는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분가를 했지만 아예 발길을 끊을 수 없어 종종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댁에 가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도 시어머님은 차별을 멈추지 않았죠.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은 지혜미 닮아 눈 쪽 찢어진 거 봐라. 아유 정냄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딸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말이지만 속이 상해 할머니네만 방문하면 또다시 시작되는 비교에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나보고 눈 찢어졌다고 해요? 동훈이 오빠도 쌍꺼풀 없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할머니, 저 싫어하죠? 아유, 무서워라. 내가 뭐라고 했냐? 얘 눈 쪽 찢어져서 성깔 사나울 거라 했지? 아주 눈 부라리며 대드는 것 좀 봐라. 제가 언제 먼저 대들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만 보면 먼저 동훈 오빠랑 비교하면서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여자애가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재미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없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들 등살에 아주 기만 빨리겠구만.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러려고 분가 있냐? 아빠는 저희랑 행복해 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두고 보세요. 딸이 최고일 날이 올 테니까. 솔직히 딸이 저렇게 대들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할 말을 하는 딸이 내심 똑부러져 보였네요. 남편은 집에서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효자였기에 어머님이 비교나 그릇된 사상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늘 집 가는 길에 저희를 달래주었죠. 집에선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나마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늘 남아선호 사상에 취해 저희에게 상처만 주시던 어머님은 벌을 받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신장 기능 악화에 집안은 난리가 났죠. 어머님을 누가 모실 거냐 시작부터 많이 세약해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등 신우와 형님 댁 저희가 모여 상의하는 날이 잦았죠. 저는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탐하시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고 저희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형님 댁은 동훈이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도 큰 장손에겐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찼죠. 평생을 신우는 대접 한 번 못 받고 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아니면 신우가 모셔야겠다니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아 따박따박 형님 댁에 대들었네요. 아마 매일을 참고 살았던 울분이 그날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못 모셔요. 딱 잘라 말할게요. 어머님 평생 저희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서야 저희 집이 평화로워요. 딸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어머님 못 모십니다.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바라지도 않아요. 형님 늘 노래를 부르시던 재산 상속 받아가시고 아픈 어머님 모시세요. 장남한테 얼마나 끔찍하세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아픈 어머님을 나한테 등 떠밀겠다는 거야? 그래도 서방님도 자식인데 같이 모셔야지. 나 혼자는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수험생인데 어떻게 까탈스러운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야?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직 동선에는 현진이가 수험생도 아니고 서방님 다 정하시니 어머님 잘 모시겠지. 아님 고모네로 모시던지. 어머님도 동훈이 시험 봐야 한다고 우리 집은 굳고 사양하셨으니 고모네랑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해. 우린 안 돼. 아니 언니, 듣고 보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요. 평생 아들 하나 낳아서 엄마 사랑 잔뜩 받고 엄마 가진 재산 땅이며 건물이며 다 언니 찾으라고 노래 안 불렀어요? 저흰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야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엄마를 떠넘겨요? 아니 오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내 말이 틀려? 언니 진짜 웃기네요. 저랑 고모 입장이에요. 저흰 절대 못 모시네요. 형님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대접받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재수씨, 좀 진정해요. 일단 엄마가 우리 집보다 재수씨네 집이 더 편하시다고 하시니 엄마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수험생도 있고 애들 엄마도 이리저리 애 교육 때문에 바빠. 어머니 신경도 못 써드릴 건데. 아, 자기도 무슨 말 좀 해봐. 아주버님, 심하시네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하는 거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라면 자기 어머님도 외면하지 못하고 제 말에도 대꾸하지 못하는 남자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셨으면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 자업자득이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모를 아무도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찜찜했고요. 절대 못 모셔라고 생각을 했지만 쇠약해진 저의 이런 성격을 아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론 남편도 끝끝내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와 제 딸에게 쌀쌀 맞고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긴 어머님이지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딸에겐 미안하지만 충분히 상의한 후 저희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은 할머니 약해진 모습을 보니 본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할머니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죠. 언제까지 사실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그나마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묵은 감정을 털어냈더니 제 마음도 편했어요. 하지만 형님네와는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문제죠.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시는 만큼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던 날 형님네와 고모네를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가 바라는 시골 땅을 말씀드렸어요.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라 저희가 원하는 건 고작 작은 시골 땅이었으니 형님네와 고모네도 순순히 주겠다고 하며 원만한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는 걸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수험생 장손에 혹여나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저희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죠. 가뜩이나 예민한 어머니 몸이 아파지니 더 예민하고 더 까칠해지셨어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 딸에게 대하는 건 그나마 나아지셨지만 아들 못 낳은 저에겐 여전히 까칠했어요. 그래도 아픈 어머니시니 참고 견뎌냈습니다. 병원도 꼬박꼬박 제가 모시고 갔고요. 간간히 형님네를 보고 싶어 하셔서 형님네도 많이 모셔다 드렸네요. 물론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셨지만요. 그 하루 가는 것도 형님네는 생색 아닌 생색을 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손이 오늘 너무 보고 싶다. 이따 큰애한테 전화해서 동훈이네 들른다고 전화해라. 우리 장손 공부하느라 얼굴 까칠해질까봐 걱정이다 애미야.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보고 용돈 좀 지어줘야지. 수험생은 잘 먹어야 해. 얼른 전화 넣어라. 어머니, 동훈이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죠. 우리 현진이나 용돈 좀 주세요. 어제도 할머니 드린다고 호빵도 사오고 했는데 애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안 그래요? 현진이가 얼마나 착해요. 할머니 생각도 하고. 이제는 그냥 동훈이 얘기하면 현진이도 좀 챙겨줘라 대놓고 말했네요. 좋은 소리는 전혀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 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님께 내내 하고만 살았거든요. 여자애는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집 가면 그만인 것. 뭘 따로 챙기게. 동훈이는 장차 우리 김씨 집안을 이끌 장손자 아니더냐. 너도 그러니 동훈이한테 잘해. 너도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에휴. 어머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는 현진이 하나로도 너무 행복하고 열아들 안 부럽네요. 아마 나중엔 형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딸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친구도 돼주고 빨리 현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님 속도 가끔 뒤집어 놨네요. 그때마다 어머님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상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밥 차려드리는 며느리는 저이니 그래도 전보다 시집살이는 덜했어요. 아마 제가 내공이 많이 붙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만성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하려면 맞는 장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가족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때는 조금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검사를 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사실상 설마 우리가 맞겠어? 라고 생각하며 온 가족이 신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노모지만 그래도 신장을 이식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를 설득해서 했네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삼남매를 키워왔으니 신랑과 아주버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신장 이식 해줄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 그래도 형식상 신장이 맞는지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어요. 저희 딸과 큰집 아들 동훈이가 적합한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크게 못 박아 놨어요. 우리 딸 신장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동훈이 신장이어야 한다. 제가 이기적일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장손사랑 유별 나셨으니 신장도 장손에게 받으셔야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딸이 줘야 하냐? 절대 안 된다고 못은 박아놨습니다. 형님네도 결과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었죠. 자기 자식 신장이식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어머님 모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애한테 신장 이식이라니 절대 안 돼요. 이번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현진이 너무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현진이가 신장 이식을 해주는 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신장 이식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는 문제 같네요. 형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직 애들인데 말이 안 되죠. 동서 마음 아주 잘 알지. 동훈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식이라뇨. 어머님도 동훈이 신장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동서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요? 자기 아들은 안 돼도 내 딸은 신장 이식을 생각해봐라? 개념 상실인 줄 알았지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껏 그래도 잘 맞지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제 딸은 이 집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이제껏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많이 흥분했는지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식을 생각해보고 동훈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네 형수한테 큰 소리를 내야겠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네 형수는 동훈이가 장차 이 집을 이끌어갈 아들 손주니 이대로 한번 좋은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너랑 재수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이 문제에
화내지 마라. 그놈의 아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말 끝을 내고 싶었네요. 처음으로 아들 없는 서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아들이었다면 쉽게 얘기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신장 이식을 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강히 남편과 저는 같았어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우리 딸 신장 이식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현진이와 동훈이가 신장 적합자라는 걸 아셨고 그 후에 더더욱 현진이에게 신장 이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지만 대단했죠. 얘기 들었다. 너랑 동훈이랑 신장이 적합하다는데 넌 이 할미를 두고도 모른 척 할 셈이냐?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다.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더라. 동훈이랑 너랑 같은 것도 아니고 넌 시집가서 이제 살림만 하면 될 건데. 할머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할머니, 저 언제 한번 무릎에 앉혀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저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서러워요. 참고 이해해보려 해도 할머니 정말 미워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신장 아픈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요. 어머님도 자식 있으시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 딸 몸에 칼 대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진이 신장 절대 못 받고요. 어머니 제 뜻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너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다. 아주 글러먹었어. 눈이 째진 게 현진이가 지혜밀 꼭 닮아서 희집가기도 틀려먹었어.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겠니? 늙은 놈어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냐 지금? 네가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이렇게 호사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너 내 시골 땅 달라고 했다며? 아주 돈만 아는 것. 속내부터가 틀려먹었지. 어머님 재산 중 제가 어머님 모시기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달라고 했던 거 맞고요.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이 정도는 그이랑 저랑은 받아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땅 때문에 어머님 모신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마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안타깝네요. 닥쳐! 무슨 속셈으로 우리 아들을 깨어낸지 몰라도 넌 처음부터 마음엔 안 들었다. 그러니 지혜미 닮아 저것도 저 모양이지. 시모가 노망이 들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듣다 화가 났는지 어머님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제 딸 동훈이랑 차별하면서 키웠던 것도, 삼남매 키우면서 동생 영희만 대놓고 차별하실 때도 비겁하게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랐어요. 신장 이식은 저도 못 시키네요. 어머니가 불효자라고 욕해도 할 말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동훈이 설득해 볼게요. 아마 동훈이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손자니까 할머니 일이라면 당연히 말려도 해줄 거라 믿어요, 저는. 뭐야? 어디 우리 장손 몸에 칼을 대?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절대. 내 착한 아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다 저 여자를 잘못 들여서야.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들 못 낳는 것 참고 살아줬더니 어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너랑 네 딸이랑만 마음 바꿔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참이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제 딸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편을 들어줘도 남편마저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네요. 남편은 계속 전화로 저와 딸을 찾았고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좀 흘러 제 마음이 진정돼서 형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나러 나갔어요. 이번엔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하나 마음을 아주 가다듬고 나갔죠. 형님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모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꼴이 말도 아니어서 우스웠죠. 꼴랑 며칠 시모 모시고서 바로 쭈르르 전화라니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쩐 일이세요, 형님? 저희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신장 이식에 관해서라면 전 할 말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어머님, 지금 추석 하루하루 받기 힘들어 하셔. 고집 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거야, 동서? 아니, 형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님 안타까우시면 동훈이 이식 받게 하세요. 그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동훈이 그렇게 아끼시는데 아끼는 손자 신장 받으시면 얼마나 춤을 추시겠어요? 왜 마음에도 안 드는 손녀 신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제 뜻 정확해요. 동서, 원하는 게 또 뭐야? 땅은 얼마든지 말만 하면 더 줄 수 있어. 신장 하나 이식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 우리 진짜 현진이 설득해서 이식받게 하자, 동서. 나도 동서 마음 잘 알지. 근데 현진은 여자이고 동훈인 남자이고. 아니, 형님, 어머님한테 세뇌당하셨어요? 현진인 여자애라 이식해도 되고 동훈이 남자애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말이라면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제 딸 불쌍해서라도 계속 이러면 그이랑도 이혼 예정이에요. 이번엔 어머님 모시는 것처럼 넘어갈 거라 생각 마세요. 기가 막혀. 진짜 뭐? 여자라서 이식이 가능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다신 엮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때 시모가 형님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네요. 잔금 얼마냐부터 해서 형님은 당황한 듯 네네 이러면서 문자로 잔금이랑 계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뭔가 돈 문제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자리를 박찼고 그 후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께 딱 잘라 거절하고 나서 집 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시간이면 안 된다는 어머님도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딸도 불행하게 한 것 같아 죄스러웠어요. 한참 울고 있던 중 조카 녀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새 20대 초반인 남자애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벤츠차를 구매한 사진을 떡하니 표시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프로필 알림말은 할머니 사랑해요 였고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신장은 손녀 보고 내놔라 그래놓고 차는 손자에게 사준다니 아까 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차를 바꿔줬나 싶어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고 방금 전까지 집에 와서 울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불행의 길로 걸을 순 없기에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해야 했어요. 저랑 제 딸인지 그 집구석인지 만약 그 집구석을 선택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그 집과 손절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뿐인 제 딸과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선택했고요. 이제 부모라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하길래 마음 다잡고 새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 어머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도 헐레벌떡 나가고 저도 너무 놀래 경황이 없이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 모습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지는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온 어머님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저희 딸에게 옆에 있던 가습기를 내던지며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요. 누가 반긴다고? 그 예미의 그 딸이지. 우리 아들 깨어내서 나 등지게 만들고 아주 나쁜 것들. 내가 니들을 용서할 것 같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 딸은 울고만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없는 장손 조카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어머님이 사준 차량키를 들고 들어오는데 제 눈이 거꾸로 뒤집어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못다 한 말이나 하자 싶어 아주 세기를 박았네요. 이제 마지막이니 말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희가 당해온 세월 알면서 모른 척 하셨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했던 마음 싹 다 거두고 싶네요. 어머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저 아들 못 낳는다고 못 잡아먹어 하시고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신 벌 달게 받으신 거라고요. 알아요? 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머님 좋아하는 장손 차 바꿔주고 용돈 주고 할 생각에 우리 딸 용돈 한번 챙겨준 적 있어요? 그래놓고 신장이식을 해달라니요. 저 이제 이런 집구석까지도 아는 집이랑 다신 안 엮일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동훈이 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언젠간 피눈물 나는 날 올 겁니다. 눈이 한번 돌아가니 저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병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던져대며 악을 써댔습니다. 삽시간에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와 제 딸을 둘러싸고 진정을 시키고 끌어내려 했죠.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희를 끌어내려고 하니 이제서야 할 말이 생각났는지 형님이 나서서 또다시 불을 지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병동을 아수라장 만들었죠. 이래서 동서랑 나랑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교양 없이 병원에서 소리를 질러? 아니, 어머님 모셔서 땅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어디 이제 와서 어머님 혼자 모신 것처럼 효부 코스프레야. 아주 웃겨 정말. 아주 독한 것. 어떻게 이식을 못하게 해? 하? 그 말을 끝으로 병동 경호팀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치시고 가족들도 말리고 아주 한 번 눈이 돌면 못 볼 걸 보여준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말리다가 한참 머리털을 뽑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딸이랑 함께 집에 가자더군요. 남편한텐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님이고 형제인데 그래도 병실을 나와서 남편이 저랑 딸 마음부터 헤아려줘서 좋았네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형님네와는 인연을 끊었지만 고모네랑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삽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이식을 받지 못해 투석받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날 많이 울었네요. 저랑 제 딸은 빈소에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잠깐 다녀왔고 아예 그 후로 형님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어머님, 그리고 애증의 어머님,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잠든 그곳에선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어 생각나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애증의 관계 있으시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